또 이제 의원님 오셨으니까 민생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러실까요? 최근에 이 홍콩 네네. 이 문제 ELS 이거 참 어려운 이 단어긴 한데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이게 많은 손해가 났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수에 연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ELS. 예, 주가 지수에 대해서 연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번 사안은 홍콩 H 지수에 대해서 홍상 지수 이렇게 하잖아요. 네. 홍콩 상하이 지수를 홍상 지수라고 하는데 홍콩 지수가 50% 이상 내려가면 네. 손해 나고 그러지 않으면 손해가 안 나는 이런 거예요. 그 조건이 그런데, 걸려 있군요. 네,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이 꽤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은행에 저도 이제 안양에 우리 70대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노후 자금이다. 아이고. 그래서 은행에서 노후 자금을 넣어놨더니 VIP 대접을 하더라. 그래서 나 뿌듯했다. 근데 VIP실에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이거 가입하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중국이 망하기 전에는 손해날 일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행을 믿으세요. 우리가 어떤 은행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심지어는 본사에서까지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퇴직하신 분들 은퇴 자금 가지고 목돈이지 않습니까? 은행에 두면은 금리가 사실 성이 안 차죠.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이 와서 더 이제 금리 높은 거, 이자 많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하고. 근데 권유하는 거 좋은데 정확히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이제 설명 들었음 이렇게 해서 음영으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 녹음하고 그것으로 이제 면피해 나가려고 하시는 건데 그 녹음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르신, 중국이 망하기 전에는 손해 안 납니다. 우리 은행을 믿으세요. 예.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게 지금 근데요. 이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시점이? 국민들께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욕심이 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투자니까 투자 손해할 수도 투자니까 있지. 손해날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러면은 뭐 배의 이익을 보장했거나 세 배의 이익을 보장했거나 그거 아닙니다. 한 1%, 2% 정도 조금 높을 뿐이에요. 그 조금 높을 뿐이에요. 이 위험성을 무릅쓰고 네.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 거니까 할래? 라고 하면은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위험할 수 있겠다는 네, 생각도 네. 하게 되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자율이 5% 6%이 정도 수준입니다. 조금 더 주는 조금 거네요. 더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주는 거. 4%보다 한 1, 2% 높으니까 합시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거기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안전하다. 우리 은행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지향하는 은행에서는 이거 취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책을 대책을 마련해야겠네요. 세워야 됩니다. 참 이 불안전 판매 이 부분 뭐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진짜 그 위험한 걸 중국 망하겠느냐 그 한마디에 할 수 있었다.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저한테 진짜 절절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각 지역에서 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 또 재발 방지 책에 따라서 또 민심이 또 요동칠 수 있겠다. 뭐 대책 중에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세요? 네. 재가입하신 분들은 한 번 돈을 조금 벌고 나서 또 번 거니까 이 사람들은 빼야 된다.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한 번 예를 들면 5천만 원 투자해 놓고 해서? 그렇게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한 1%에서 2% 정도 더 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다음 기간이 있으니까 이 이자까지 해가지고 같이 다. 또 놓은 거예요. 이게 재가입이에요. 그러니까 재가입한 분들을 뺀다 그러는데 재가입한 분들이 8, 90%입니다. 그렇겠죠. 원래 이런 말은 조금 과하긴 한데 네. 제가 변호사로서 예. 사기죄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사기는 잘 갚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기범들은 100만 원만 꽂아 그래가지고 딱 이자 20%까지 해가지고 120만 원 딱 갚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만 꽂아 해가지고 또 바로 딱 갚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렇죠. 1억만 빌려줘 해가지고 주변에서 쫙 1억 모아가지고 나르는 거잖아요. 몇십 명, 이런 몇백 명 거잖아요. 돈 모아서. 네, 이런 거잖아요. 예. 제일 처음에 신뢰 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입이
보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많은 분들의 피눈물이 거기 또 달려 있어요. 네. 참 이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 나눴지만 민병덕 의원님 말씀 드리면서 소상공인 문제나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정치 현안에 몰두하다 보면은 중요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기가 쉬운데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 그동안 쭉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요? 저희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뭔 일이 있었냐면요. 네. 보험 약관 대출. 예. 뭐 제가 또 안양에서 족구하러 갔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민현 이리 와봐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험 약관 대출이 왜 이렇게 높아요? 보험 내가 약관 대출. 무슨 말이냐? 내가 낸 보험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보험 약관 대출이에요. 그동안 많이 내놨으니까 보험금을 그걸 담보로 예. 대출받는다. 내 돈 내놓고 내 돈 중에 일부를 대출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은행은 새로운 돈을 유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조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싸야 되잖아요. 그- 다른 것보다 싸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죠.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예. 이것을 지난 국감 때 금리 전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보험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더 문제다. 이거 파악해라. 네. 라고 했더니 파악을 했어요. 어. 예를 들어 파악을 했는데 자료는 또 안 줘. 아. 나 금감원에서 자료는 또 안 주는데 예. 내용이 뭐냐면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대요? 금리 먼저 목표 이익률, 뭐 비용 이런 걸 해놓고 네. 이제 금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금리를 정해놓고 목표 이익률이나 이런 걸 따져요. 금리를 정해놓고 금리를 정해놓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상금리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시장금리 변동 기회비용이라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그 시장에서 금리를 그 돈을 조달할 때 이 금리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회비용을 리스크로 해가지고 거기 넣어놨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험은 준 내 돈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시장에서 조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물어봤어요. 조달하냐? 안 한다. 그러면 왜 이게 들어가냐? 그러게요. 이게 왜 들어가나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이 전반에 대해서 저는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거 몰랐잖아요. 예.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해줘서 안 거예요.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맘스터치 사장님이 간담회 와가지고 미니온 나는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을 딱 내밀면 숨이 턱 막혀. 네. 왜요? 그랬더니 음. 나는 이익률 한 10% 정도 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수수료를 10% 줘야 돼. 그리고 45일 뒤에 정산받아. 지금 당장 내 현금으로 물건 사가지고 팔고 45일 뒤에 돈을 받고 그러면서도 10% DC된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네. 남는 오히려 게 없는 손해죠. 거죠. 기회 비용이 날아가니까. 그게 지금 8조 9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 그리고 은행 대출은 거의 80%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힘들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하하.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안 나가고는 있지만 네. 저는 끝까지 이 부분들을 할 겁니다. 이게 민생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럼요.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사는 세상, 편가르기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고 네네. 민병덕 의원도 그동안 네네. 민생을 위해서 네, 열심히 제가 뛰어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민생파로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에 미치는 그런 민생 이슈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네.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아, 해야 될 것들이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예를 들면 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그 독소 조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저는 이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장사가 네. 좀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들이 나가라고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3기 이상의 그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가 없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이 말은 지금 다 갚았어도 과거에
2년 전에, 4년 전에, 6년 그래요? 전에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어도 예. 지금 장사 잘 되고 있고 지금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다 까먹었는데 옛날에 이런 적이 있잖아라고 하면서 날릴 수 있습니다. 그 법이 지금 현실의 법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네. 지금 그 건축주,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 선임해가지고 그런 내용 증명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독소 조항 아닐까요? 예, 독소 조항이에요. 저는 법안 내놨는데 예. 지금 우리 법안 소위도 못 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민생에 일이 있어서도 할 일이 많은데 사실 민명도 의원이 저희 이제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오마이 TV 이제 나오셔가지고 민생 얘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이런 게 있었지, 맞아, 이렇게 바뀌는 게 맞는 거지라고 무릎을 탁 치면서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총선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또 저희가 이 공정성, 형평성 문제로 뭐 이제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래도 뭐 짧은 시간 아닙니다. 함께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현안도 짚어 주셨는데 끝으로 못 하신 말씀이시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듣고 좀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한동훈의 한판승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많이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잘하고 있다,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훨씬 높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것은 대통령하고 한판 붙은 딱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제 우리 용산으로부터 용산에 할 말을 할 만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 이미지를 국민들은 좋게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가 국민들에 대한 독주뿐만 아니라 야당에 의한 독주도 있지만 여당에 의한 독주도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당 의원들한테 빨리 검찰로부터 이 정통 보수당을 복원하셔라, 찾아오셔라, 되찾으셔라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또 다른 뭐 싸움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또 한판승하고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뭐 성과를 내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네임덕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네임덕 시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5월 9일이 돼야지 2년입니다. 그렇네요.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네임덕이 온 그 대통령이 나는 무엇을 할까?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여당에게도 불행이지만 국민들에게도 너무 불행입니다. 2년도 안 된 대통령이 네임덕이 와가지고 그러려면 빨리 바꾸든지 뭐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여당한테도 야당한테도 국민에게도 모두 지금 안 좋은 판으로 가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 언론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좋다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판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결론을 내려야 판으로 가야 된다. 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판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우리 오마이뉴스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방송에 아주 익숙한 사람은 아니어서 이러저런 실수도 했을 거고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거 덕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항상 깨어있기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자료도 찾아보고 내 관점도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라는 측면 하나 하고 아까 말씀 주신 민생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제가 꼭 재선돼가지고 제가 지금 저희 당의 그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재선돼서 다시 그 부분을 맡고 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존경하는 김남근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것을 정말 활기차게 하는 것을 하겠다.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지역구의 일을 하는 것인가 동시에 전 국민에게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그런 민생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 정권을 뺏겨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정권을 뺏기면 내가 하고자 하는 민생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집행 권력을 찾기 위한 저는 권력 다툼, 예. 정쟁도 하겠습니다. 저 그래서 실은 우리 당이 여당일 때요. 여당일 때 저 그 청와대에서 피켓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 손실보상 하자고 청와대에서 맞아요. 피켓을 일주일 들었고 국회에서 25일간 농성했던 사람이 접니다. 아, 그건 민생을 위한 것인가 동시에 또 정쟁이기도 해요. 그거 참 너무 두고두고 너무 아쉬운 그런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우리 이상민인가요? 이상민 네. 행안부 장관 예. 탄핵 음. 그 농성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 농성 하고 나면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의 2단계 농성이 시작됩니다라고 네.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상민의 탄핵이 아닙니다. 탄핵 소추가 아닙니다. 끝까지 탄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부당한 것들이 막아져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쌍특검 들고 나온 게 그때 저예요. 그러시군요. 네. 그걸- 그래서 정쟁은 안 하고 예. 뭐 민생만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민생을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렇지만 핵심적인 정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밤새 고민하고 네. 주변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조직에서 행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병덕 의원의 다짐까지 저희가 들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저희가 현안이 있을 때 네, 또 그러십시오. 모시던가 전화 연결을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마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